1. 노후에는 전원주택보다 이런 집이 좋습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야 할지, 아니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니어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분들을 대상으로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 형태에 대해 물어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78.2%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부담스러워하시고 오랜 세월 정들어 살아온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답하신 분들도 22.6% 이상이었으며 장래에 혹시 모를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은 이사를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 중요한 기준을 함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소한의 평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만 혹은 홀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집을 작게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고 10평 미만의 협소한 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도 대체로 전용 8에서 10평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좁은 공간은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집의 평수라는 것은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놓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주택이 가장 이상적이라 권장합니다. 여기에 문화활동이나 친교 모임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가까이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주로 학군에 따라 결정되지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복지관과 가까운 주택이 오히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나는 복지관에 다닐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과 자주 어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더라도 연세가 더 들수록 가까운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식사 비용도 부담이 적으며 각종 유익한 강의와 취미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회까지 다양합니다. 쾌적한 시설과 전문 강사들이 늘 상주하며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배우고 드시고 즐기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후에는 이러한 복지관 서비스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문 밖을 나서기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복지관만큼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곳도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외식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어도 비용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까운 복지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이 집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특히 30분이라는 시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원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30분 이내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병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더라도 70세가 넘으면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중병이나 만성질환이 생기면 규모가 큰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큰 병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이보다는 가까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뜻하지 않게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에 이사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이 갑자기 넓게만 느껴지고 외롭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 집을 조금 더 작게 줄이거나 자녀가 가까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도 덜할 수 있지만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손주가 어릴 때는 돌봐주며 삶의 활력을 얻고 손주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노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 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므로 가볍게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에 있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이럴수록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신체 활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동네 주변을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후의 주택에 대한 지분 관리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관리비 등 다양한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신혼 시절이나 20에서 30대에 구입하셨던 집이라면 지금쯤은 건물이 30년 이상 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한 가지는 꼭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집을 앞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해 두시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비용을 집을 판 금액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노후를 위해 더 편리한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크고 넓은 집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때는 넓은 공간이 좋았겠지만 혼자 혹은 부부만 계시다면 청소도 벅차고 물건만 쌓이기 쉽습니다. 노후의 집은 무엇보다도 익숙함보다 편리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전철역, 마트, 병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또한 집이 작더라도 부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구조라면 훨씬 편안합니다. 또한 언젠가는 누구나 몸이 불편해져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기시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50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고 이 집이 나의 마지막 집이다라는 마음으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한번 사고 파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하실 때에는 이주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조선 최대의 도시가 인구 9만 지방 소도시로 쇠퇴한 이유. 여기 인구가 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경상도와 강원도, 충청도에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조선시대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 순위로 도시 규모를 따져보면 약 142 정도에 불과하며 시의 기준인 10만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경상도의 지명 중 자의 유래가 되는 상주시입니다. 과거 상주시의 위상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상주시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경상도에 가명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명은 지금의 도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상주의 옛 이름인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경상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인 낙동강의 이름 유래에도 상주가 깊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상주시가 과거에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상이 높았던 상주시는 왜 지금과 같이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통수단의 변화입니다. 상주시가 과거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대로의 중심에 있었고 수온을 이용한 물자나 조세의 흐름이 상주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상주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조선 후기 실학서인 택리지에는 상주는 조령 밑에 있는 큰 도회지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으며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에 가까워 김해동네와 통하기 쉽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운반하는 말과 짐을 실은 배가 물길과 육로로 모여드는 것은 무역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주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상도의 사통팔달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건설할 때 조령을 지나 상주를 관통하는 대신 추풍령을 선택하면서 철도 노선이 상주시가 아니라 김천과 구미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추풍령은 사람이 지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었지만 해발 고도가 낮아 철도를 건설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와 공항 역시 경부선과 비슷한 축으로 연결되면서 김천시와 구미시가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떠올랐고 상주시는 점차 교통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강을 이용해 물자를 운송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발전하면서 빠르게 사라졌고 결국 상주시는 도시가 가진 지리적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주시가 쇠퇴한 두 번째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상주시는 예로부터 쌀과 곶감, 누에고치로 대표되는 300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상주 지역은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손꼽혔고 지금도 경상북도 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쌀을 생산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만큼 인구가 자연스럽게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고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와 구미 같은 공업도시들이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산업 중심이었던 상주시의 인구는 주변 공업도시로 대거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상주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전국 10대 도시 규모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40년간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고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상주시의 인구는 약 9만 2천 명에 머물러 시 기준인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호구 청서에 따르면 상주시의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였는데 전국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한 230년 사이 상주시의 인구는 고작 2만 명 정도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처럼 상주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급격히 쇠퇴한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시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고 고려시대에도 개성 평양과 함께 3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와 근대에도 경주는 역사적 의미가 큰 도시로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경주시의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25만 명에서 2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도시 순위로 보면 약 40위권에 해당합니다. 신라시대 전성기 당시에는 경주의 인구가 많게는 100만 명에 달했다는 추정도 있을 정도였으나 지금은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개성 평양과 함께 3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와 근대 이전까지도
경주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시의 옛 이름인 서라벌이라는 명칭은 수도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훗날 서울 지명에도 영향을 줄 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는 현재 도시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적들은 대규모 공업단지를 육성할 수 없는 도시로 만들었고 1960년대 포항시와 울산광역시가 공업도시로 육성될 때 경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을 목적으로 관광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경주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고업화가 진행되면서 포항,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으로 급속하게 인구가 유출되었고 그 결과 지난 40여 년 동안 인구와 도시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주시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25만 명에서 28만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충청남도의 공주시도 과거에는 충청도 가명이 설치될 정도로 조선시대의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공주시는 강을 이용한 수온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와 한양을 이어주는 물류 이동의 중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와 자동차의 발전으로 공주시가 가진 교통상의 지리적 이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부선을 건설할 당시 충청도의 중심 도시였던 공주를 경유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를 경유할 경우 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둔산과 금강을 관통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건설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공주시 경유는 무산되었고 대신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 대전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호남선마저 대전 논산 익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공주시는 더욱 쇠퇴하게 되었고 1931년에는 공주군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공주군은 충청도의 중심 도시라는 위상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의 어원 중 라, 나, 자에 해당하는 나주시도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나주시 역시 수온이 물류의 중심이던 시절 전라도 최대의 내륙 항구인 영산포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한반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나주 평야의 중심 도시가 바로 나주시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업 인구 대부분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었고 도청이 있었던 광주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라도 대도시로서의 의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충주시 역시 앞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수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쇠퇴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충주시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의 물류 중심지로서 각지에서 생산되는 물자나 조세가 일단 충주에 모여들면 수온을 통해 한양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선시대 물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강을 이용한 교통의 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철도와 도로가 대체하면서 충주시도 중심지 역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선 도시들은 대한민국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할 때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도시들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넓은 강을 이용한 교통의 이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시대까지는 도시로서의 명성이 미약했지만 산업의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화 성장 도시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사실 부산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닷가와 약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어촌에 불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부산은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대도시였고 전국 각지에서 전쟁을 피해 수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로 인해 도시는 기형적으로 팽창했지만 풍부한 노동력은 공업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부산은 단숨에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수출 비중은 1972년에는 전국의 약 29%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1970년대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매년 10%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904년 경부선 대전역이 설치되면서 도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역이 설치된 지 2년 만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회덕군이 신설되고 1914년에는 회덕군 진잠군 유성면이 통합되어 대전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호남선이 대전역을 기점으로 연결되면서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의 변화로 도시 위상이 급격히 성장한 또 다른 도시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약 23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였으나 1962년 특정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미포조선,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 이후 약 50년 동안 울산의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7년에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바로 옆에 위치한 포항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포항제철소가 건설되고 그 배후에 철강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인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과거에도 대도시였고 현재까지도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전라북도의 전주시입니다. 두 도시는 각각 충청도의 청자와 전라도의 전자에 해당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로 청주시는 통일신라 시대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으로 작은 수도 역할을 하였고 전주시는 조선왕조의 뿌리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과거 도시 발전 과정에서 교통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수단 변화의 영향을 덜 받았고 현재까지 도청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도청이 소재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행정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며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또 한 번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 공업도시였던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인 지식정보통신금융서비스 산업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매우 집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시라면 그 한 가지 이점이 사라지는 순간 급격한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